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과학 스터디 컴퓨터 구조 모의고사 1회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는 싱글 유저 그리고 서드파티 소프트 돌리는 애고요.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큰 작업 되게 하고 그 디펜더빌리티가 중요한 애입니다. 슈퍼컴퓨터 서버 일종인데 메모리가 크고요.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요. 인베이드 컴퓨터는 그 가격이랑 파워에서 되게 제약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특정 앱에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좀 뭐가 문제가 생겨도 얘가 좀 견딜 수 있는 고장 감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쓰면 되고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건 10의 3승 단위죠. 근데 우리는 2의 10승 단위를 주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니까, 그럼 우리 키비바이트, 이 메비바이트 이런 거 만들자 해서 2의 10승 단위로 제대로 된 거 만든 게 이겁니다. PMD는 휴대폰 색하면 되죠. 이제 배터리랑 그리고 무선 인터넷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SaaS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뭐 구글 같은 것도 되겠고, 또는 뭐 우리 다운로드 서버 같은 거, 그런 거 다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메모리가 엄청 쪼달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파이썬도 쓰고 이러는 게 메모리가 싸졌고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메모리 사용을 추적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줄었다. 물론 요즘 AI 나오면서 또 많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덜해진 거죠. 그렇지만 이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병목과 오버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 병목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 도로가 이렇게 2차선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엄청 넓은 두 개의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쭉쭉 완전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근데 갑자기 여기 오솔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막 바위도 있고 이런 거. 그러면 여기가 차들이 여기까지 신나게 왔는데 여기부터 이제 한 줄로 서서 엄청 느릿느릿하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차가 엄청 빠른데 이거 한도 때문에 이 전체가 다 느려졌다. 그래서 이놈이 맞춤렉이다. 이 병목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말하면 되고, 오버헤드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CPU가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CPU한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을 텐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처리할 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모리에서 얘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갖고, 계산을 이렇게 쫙 하고, 나와갖고 다시 갈 텐데,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시간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시간인데, 네, 현실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거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 다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실제 필요하고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만 그 순수하게 본다면. 그래서 불필요한 지고 간접적인 비용이다 해서 오버헤드라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 비용이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 이것까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추상화는 그 하위 사항을 이제 감춰서 상위 사항에서는 단순하게 인터페이스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추상화이고, 네, 커먼키 스페이스트는 맨날 하는 짓이 있으면은 최적화를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되게 전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패러렐리즘은 10개짜리 짐을 옮겨야 돼. 그걸 한 명이 10년 동안 옮기는 것보다는 10명이 1년 동안 옮기는 게 낫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더 시간이 적게 든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프로세서가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음, 컴퓨터가 기능을 그 작업을 쪼개갖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 같이 진행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병렬성이다. 파이프라이닝은 병렬성의 한 예인데 만약에 작업 추상적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쿠팡이 있다 칩시다. 쿠팡에서 이제 짐이 있어요. 짐을 우리가 여기 옮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특별히 처리를 해서 그걸 내보내야 하는 작업이 있다 칩시다. 이게 1초 걸린다 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한다 치면은
짐 하나를 옮기려면은 3초가 걸리겠죠. 그럼 그 다음 짐을 옮기려면은 또 3초가 걸릴 테니까 짐 두 개를 옮기는데 한 명이 하면은 그럼 이거는 6초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곳 다 사람을 이렇게 둬갖고 이걸 나눠 산다고 치면은 얘는 계속 1초, 1초, 1초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t 이퀄 0일 때 와서 이 나가는 시점은 t 이퀄 3이겠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아까는 t 이퀄 6일 때 나갔는데 이제는 t 이퀄 1일 때 여기 거치고 t 이퀄 2일 때 여기를 거치고 t 이퀄 3일 때 여기 와서 거쳐서 t 이퀄 4일 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음, 1초 걸린 거 그 시간 자체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작업 소요 시간 그거는 이제 6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음, 단위 시간당 처리한 양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는 두 개 하는데 6초가 걸렸는데 지금 두 개를 하는데 4초가 걸렸잖아요. 그럼 이거 나눠보면은 2분의 1이고 이거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파편화시켜서 여러 놈이 하면은 더 빠르다. 이게 파이프라이닝이고 프리딕션은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A가 나왔을 때 두 개의 케이스가 있다 합시다. B가 있고 C가 있는데 근데 통계적으로 봤더니 얘는 999, 1000개 중 999가 얘고요. 한 개가 이거라 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려면 A를 딱 보고 이 프로세스를 기다린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 이걸 없앤다면 빨라지겠죠. 그래서 프리딕션은 어차피 이걸 거 같지 않냐 해서 이거 생략하고 일단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빨라지겠죠. 이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실수를 했어요. 만약에 B가 아니라 C였어. 그러면 되짚어서 다시 C를 돌린다. 그럼 시간이 얘한테 대해서는 더 빨리 많이 걸리겠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케이스는 다 이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타임 코스트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프리딕션이죠. 일단 저지르는 거. 네, 틀렸을 때 수습하는. 그리고 메모리 하이어라이키는 뭐냐? CPU가 있죠. CPU는 이제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 빠른데 근데 왜 답답한 친구가 하나 왔다 칩시다. 메모리가 있다 쳐요. 그럼 얘가 생각했을 때 얘가 안녕 이렇게 말하는데 이응 하나 치는데 1억 년이 걸리는 거야. 그럼 얘 혼자 1억 년 동안 대기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질어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럼 얘를 빨리 하면 좋지 않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컴퓨터가 지금 뭐 몇십만, 몇백만이지만 그럼 몇 억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전부를 다 빨리 하려면 그래서 빠른 놈을 쓰긴 써야겠고 근데 다를 쓸 수는 없으니까 빠른 놈을 중간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녕 하는데 1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보다 훨씬 덜 답답하니까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래도 봐주면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끼리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얘가 여기로 옮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옮겨주고 또 그게 일로 와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갈 텐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어차피 옮기는 거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옮기는 거 기다려야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어차피 이거 오버헤드 합치면 똑같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CPU는 여기 옮겨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얘가 옮겨야 돼. 그럼 그동안 이렇게 해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게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 옮기는 게 완료된 애를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얘 처리가 다 되었을 거고 얘 처리가 다 되면은 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제는 답답한 시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바꾸는 이제 서킷 스위칭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효율이 굉장히 향상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메모리 계층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빠르지만 비싼 놈, 얘는 느리지만 싼 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생긴다는 거고, 이게 세로로 놓고 보게 되면은 레지스터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SRAM, 그다음에 DRAM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더빌리티는 뭔가 여유분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데 목숨이 한 개밖에 없으면 굉장히 쫄리죠. 한 대 맞으면 가니까. 근데 목숨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쯤 터져도 우린 게임 깰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자기가 나도 대응할 수 있는 백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유분 확보하는 거. 이 일곱 가지의 기술이 굉장히 유의미한 아이디어다라고 드러나 있죠. 우리가 앱을 한다는 거는, 앱을 돌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하드웨어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드웨어 코딩을 한다 칠 때 이거를 우리 바로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추상화를 해서 이 사이에 어떤 계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내보라. 이게 이제 문제 요지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교재의 기준에 맞춰서 세 개를 본다 치면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그 앱 계층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찌부면이 이렇게 있어서 걔를 딛고 이제 뭐 이런 나머지 자라난다 이런 건데 하드웨어는 구체적으로 CPU 또는 이제 메모리 이런 거가 될 수 있겠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음, 뭐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 OS 같은 거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 크롬, 디스코드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 OS는 이 실제 하드웨어를 조작을 해서 입출력이랑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얘네 하나하나 프로그램이 실제 메모리 적재된 프로세스가 되는데 걔네들 다 지가 먼저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순서를 조정할 것인가 즉 스케줄링 하는 그런 것들을 OS 관장한다 이런 설명을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계층을 쪼개 놓으면은 이게 모듈화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편해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앱스트랙션을 하면 항상 앱스트랙션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직접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성능이 제일 좋겠죠. 가령 뭐 우주선 같은 거. 근데 뭐 여기서 만약에 우주선에서 내가 뭐 하나 실수를 했어. 그러면은 네, 우주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어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비트란 뭐냐?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전구를 생각하면 되죠. 전구가 켜져 있으면은 이게 ON이고, 켜져 있으면은 오프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이거 이 전구는 이제 조금 말이, 그렇지 않고 스위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스위치 이렇게 눌려 있는 거, 이렇게 열려 있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실제, 옛날엔 진짜 이 딸깍딸깍 스위치를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게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발이 세 개가 돼서 바뀌었고, 그럼 이거를, 이게 물리적으로 이런데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개념이 대응이 되냐? 비트가 되면서 1과 0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과 0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두 개를 합치면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가 2의 2승이 되고, 이 세 개면 3승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하고 이런 처리를 한다. 기계어는 이 이진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CPU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인 거고, 그럼 이 명령어는 하드웨어가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인 거죠. 산술적인 처리라든지 논리적인 처리라든지 아니면 제어에 대한 사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컴파일러랑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상위 수준 언어가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 즉 어셈블리어로 바꾸고 이게 이제 기계어를 바꿔서 실제 하드웨어 계층이 실행이 된다. 이거 이제 또 이거죠. 시스템 계층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계층, 그 앱 소프트웨어 계층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는 컴파일러가 들어가고, 이 사이에는 이제 어셈블러가 들어가고, 이게 어셈블리어고, 이게 뭐 C어나 자바나 이런 거고, 이 하드웨어는 기계가 되겠죠. 0과 1로 구성된. 다만, 여기 주의 좀 짚고 넘어갈 게 컴파일러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꼭 하향 방향일 필요는 없어요. 상위 언어를 하위 언어로 바꾸는 것도 컴파일러긴 한데, 하위 언어를 상위 언어로 바꾸는 것도 컴파일러가 맞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되게 이런 걸 이제 리버싱이라고 해서 좀 약간 소수의 분야고 대개는 이게 하향식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컴파일러 하는 거고 어셈블러는 사실 컴파일러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셈블러라고 별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적절치 않게 혼용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하신 분은 검토하였습니다.
하위 수준 언어를 이용하면은 영어를 써서 코딩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쉽다는 건 실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특정 기준 국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가령 연거이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은 그 특정 하드웨어의 ISA에서 맞춰져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ISA를 따르는 CPU에 가면은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가서 써먹을 수가 없고, 즉 이식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중간 번역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각각 번역이 되니까 여러 기기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즉 이식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 훨씬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센스 높아지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를 눈에 보라 했는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있겠고, 그다음 출력하는 게 있겠고, 그 사이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 이걸 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는 게, 음,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 음, 이거 16번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장하는 게 있겠다. 이런 거죠. 컴퓨터를 그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소, 물론 네 가지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메모리고 이게 이제 프로세서면 프로세서에 계산하는 친구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친구들 다 이제 잔소리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런 얘가 이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그 메모리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메모리에 입력하는 친구 그다음에 출력하는 친구가 있다 해서 I/O,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유닛 해서 다섯 가지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CPU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는 사실 연산 이거랑 작동 지시를 하는 컨트롤 유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몰고 있는 건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그 메인 휘발성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를 말하는 거여서 현 시점에서 실행 중인 그 프로그램의, 그래서 프로세스들의 그, 명령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것들을 대개는 램으로 쓴다는 거죠, 램을. 근데 그 램은 랜덤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것이어서, HDD 같은 아이들은 이게 용량은 크고 싼데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 접근하려면은 얘를 돌려야 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전기를 뽑아버리면 바로 다 날아가지만 비, 그렇긴 하지만 이 원하는 위치에 이런 부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서 랜덤을 그래서 있는 거고 이게 이제 D램이랑 SRAM이 있는데 D램은 느리고 SRAM은 빨라요. 근데 가격도 높고요. 좋네요. 음, 가격도 높고 얘는 가격이 낮아요. 그리고 면적당 면적당 메모리 용량 그걸로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높고 얘가 낮아요. 그래서 얘는 비싸고 빠른 친구고 그리고 가성비 구린 친구고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 얘는 싸고 느리지만 어, 양이 많은 친구인 거죠.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썼잖아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SRAM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다음에 D램이 여기 있겠고 여기 뭐 이제 하드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얘랑 소통하고 얘랑 소통해서 얘랑 놀겠죠. 근데 캐시 메모리도 여기서 설명하라 했죠.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은 어 내가 이제 찾던 또는 내가 찾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미리 SRAM에다가 넣어두는 겁니다. 매번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건너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한 번 찾아갔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여기 미리 캐싱을 해놔서 미리 좀 저장을 해놔서 필요할 때 이 짓을 또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마치 전화번호부 같은 거죠. 이름이 캐싱 기술인 거예요. ISA는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인데 인스트럭션이 명령인 건 아시죠? 그런데 set는 그 명령어 세트니까 명령어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명령어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으로 맞히는 게 맞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IS는 그런 그 명령어에 대해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레지스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즉 그 최하위 소프트웨어라 하는 OS의 가장 밑바탕과 하드웨어 사이에서의 그 어떤 통신 규약 일종의 프로토콜 같은 거라 보면 되겠다. 가령 음, 그걸 가령을 할 게 아니고 계약 같은 걸로 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이런 짓을 하면은 넌 저런 짓을 해야 돼. 이런 규칙 같은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ABI는 아까 제가 적절한 자료를 찾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ISA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밑바탕과 하드웨어 사이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물론 다른 데는 다 적용되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사이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ABI는 그거보다는, 이 OS를 좀 대리해서 OS가 제공하는 API적인 느낌으로서 시스템 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주로 관할하는 것으로서, 어, 소통하는 그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 ABI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고 ISA는 하드웨어에 대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vs 소프트웨어가 ABI고 소프트웨어 vs 하드웨어가 ISA다. 물론 얘네들 다 ISA를 따라야 되지만 근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좀 대리 거쳐서 가는 그 규칙 그런 것들이 이제 ABI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이제 구조와 구현은 뭐냐? 이거는 구조는 그거죠. 객체를 얘기를 할 때도 객체의 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틀을 찍어서 나온 거는 그렇죠. 객체의 틀 이제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붕어빵 틀을 실제로 찍어서 나온 붕어빵은 객체가 되죠. 그것처럼 구조는 설계를 말하는 거고, 구현은 그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 음, 휘발성 메모리랑 메인 메모리가 대응이 되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보조교육 장치랑 대응이 됩니다. 음,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는 저는 뽑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뽑으면은, 저는 뽑아도 안 날아가는 게 이제 HDD 같은 거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능에 대한 파트로 넘어왔는데, 하나를 빨리 후다닥 잘 하는 놈이 좋은 거냐, 아니면 진득하게 한 번에 많이씩 옮기는 놈이 좋은 거냐. 그래서 시간당 옮기는 게 많은 사람. 이게 이제 정의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꼭 그 하드웨어 스펙적인 측면에서의 그 비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추상적인 약간 철학적인 레벨에서 이게 누가 더 훌륭한 거냐. 그게 성능이잖아요. 퍼포먼스가. 그걸 이제 정의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이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응답 속도잖아요. 반응 시간. 이건 이제 처리량이잖아요. 밴드위스. 그래서 이거가 그 두 가지 요소가 대개는 잘 드러나서 있는 분들에게 점수를 잘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냐. 성능이라는 것을 우리 응답 시간에 초점을 보겠다는 거는 응답 시간이 적은 녀석이 성능이 좋게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간 B가 2대 1이면 성능 B는 그거의 역순으로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B는 1분의 2배로 A가 빠르다. A가 그러니까 2분의 1배만큼 빠르다. 느리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경과 시간은 벽시계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OS한테 딱 뭘 해달라 했어. 그럼 이제 OS가 뭔가 답을 내놓겠죠? 그 총 시간, 시스템 오버헤드가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랜덤하다는 거죠. 프로세스가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실제 시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CPU 실행 시간 안 쓰겠다. CPU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재겠다. 그게 CPU 쉬는 시간인 건데, 근데 그게 또 나뉘어서 사용자 CPU는 사용자 CPU 시간, 그러니까 그 CPU 시간의 유저 모드는 실제 계산을 하는데 드는 시간이고, CPU를 컨트롤 하는데도 오버헤드가 먹히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CPU 시간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 둘을 분리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플러그인은 뭐냐? 많은 분들이 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음,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작업에 관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령어를 여러 번의 클럭을 거쳐서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지휘자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작업을 동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타이밍 신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클럭 사이클이 그래서 클럭이라는 거가 음, 클럭이라는 거가 보면은 이런 거죠. 하이랑 로우를 오가면서 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한하나를 클럭의 사이클이라 하고, 그거의 길이 시간적인 길이를 주기라 하고, 그럼 주기를 역순을 취하면은 그게 초당 몇 번의 그 사이클이 돌겠는가 하는 것을 따질 수 있게 되고, 그 클럭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U 타임은 너무 당연하게도 사이클 수에다가 사이클당 시간을 곱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 이 사이클 수를 줄이면 다른 변수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줄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CCT를 줄이면은 클럭 사이클 수가 늘어나는 그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무작정 줄이는 게 답이 요즘에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음,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는데 이 첫 번째 컴퓨터에서는 클럭이 이러하고 시간이 이러하다 해요. 그럼 CC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데 두 번째 컴퓨터에서는 이 클럭 속도는 마음껏 조절할 수가 있어서 물음표인데, 근데 이거가 이걸 두 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1대2 비율이 되겠죠. 바로 계산 안 한다 쳐도. 근데 시간은 5초를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위가 이게 좌변을 봤을 때 2대1이 되고, 우변을 봤을 때 이게 분자가 1대2예요. 그러면 이 분모의 비율이 1대4가 되어야지 이 원하는 비율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이게 4GHz면 16GHz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를 클럭 사이클 B 클럭 사이클 이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은 기가헤르츠는 10의 9승 곱하기 S분의 1이니까 그걸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8의 10의 10승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33번 보면은 이거는 구현치가 같대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은 거죠. 구조가 같은 애인데 음, 프로그램도 같다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같고 구조가 같으면은 그 IC에 관한 건 똑같겠죠. 즉 인스트럭션에 대한 거는 같을 텐데, 그러면 이게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행 시간 t는 여기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이클 카운트 곱하기 사이클 클럭스 per 사이클, 이게 아니죠? 클럭 사이클 타임을 곱한 게 시간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CC는 IC 곱하기 CPI가 되면서, 즉 instruction per clock, my clocks per instruction이 되고 instruction count 되는데, 물론 이거는 average죠. 실제로는 이것들을 다 그 instruction과 그거에 대한 CPI에 대해서 곱한 거를 summation 하는 게 클럭 사이클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쓴 건데, 그럼 이 CC에다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instruction count에다가 CPI를 곱한 것에다가 CCT를 곱한 게 타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죠. 보면은 ISA가 같고 프로그램이 같기 때문에 이 IC는 똑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이걸 이제 빼고
봐도 족하다. 그럼 이 CPI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2대 1.5고요. CCT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1대 3이죠. 그렇죠?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은 2대 4.5가 되고 두 배 치면은 4대 9가 되니까 그 비교가 관계없이 구체적인 비교가 관계없이 A가 B보다 훨씬 실행 시간이 적고 그러면 A가 B보다 성능이 좋고 그러면 A가 B보다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진술을 할 수 있겠죠. 다음 34번인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구현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명령어가 지금 A, B, C 세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클럭을 두 개, 한 개, 다섯 개를 넣는다 합니다. 이 전제 하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 두 개를 돌릴 건데 얘는 A가 세 개고 뭐 이렇게 주어졌다 하네요. 인스트럭션 카운트를 먼저 따져보면은 A 같은 경우에 7개가 되겠죠. 3, 2 더하면. 근데 B는 1, 3 해서 5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카운트로 봤을 때 A가 많기 때문에 A가 더 많은 명령어를 실행한다. 설명할 수가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인스트럭션 카운트 딱 하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임에서 이 부분적인 것만 따진 거니까요. 그러면 이어서 따져보면은 클럭 사이클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럭 사이클 카운트를 구하기 위해서 CPL, IC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18, 18로 동일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같아서 CPU 타임이 동일하고 성능도 동일한 거네요. 그래서 IC가 크다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아둬야 되겠죠? 35번인데요. 이 전력 장벽이 있죠. 이게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클럭 사이클 타임 계속 줄인다 칩시다. 이건 클럭 사이클 카운트니까 이건 그대로 클럭 사이클 타임을 계속 줄인다 칩시다. 당연히 CPU 타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클럭 사이클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클럭 사이클 타임을 줄인다는 건 결국 클럭의 주기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계속 했어요. 보면 이게 왼쪽 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에서 선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수적으로 증가해서 열심히 클럭 사이클을 키워왔는데 성능이 개선해 왔어요. 근데 이 전력이랑 클럭 사이클 카운트, 클럭 사이클 프레퀀시가 굉장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이 프레퀀시를 높이면 높일수록 전력이 커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냉각이나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 전력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또 하기 때문에 전압을 그 클럭 프레퀀시를 늘린 만큼 적절히 줄여주면은 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그 전력의 증가를 멈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압을 낮추고 이걸 높이고 해서 성능 개선을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전압을 더 이상은 낮출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전압을 여기서 더 낮추면은 전력 누수가 너무 심해져 갖고 네, 여기 누수 전류가 너무 커져 갖고 이 답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은 전류 전압을 낮출 수가 없고 전압을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전력 이슈로 클럭 그 프레퀀시 더 이상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프로세서의 성능 개선을 엄청 비약적으로 하는 거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이 현재 기술로는 그래서 그러면 한 놈 하는 것보다 네 놈은 더 나으니까 여러 서 묶어서 하면 더 빠르겠네 해서 만든 게 멀티 프로세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46번에 병렬 분산인데 컴퓨터 하나에서 여러 명이 하는 거 프로세싱 코어 그리고 여러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병렬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거는 작업을 쪼개서 10자리 일을 10자리 일을 한 명이 10초 동안 하느냐 아니면은 10명이 1초 동안 하느냐 했을 때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게 좋겠다라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10초 10명한테 일을 배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하는 일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또 처리해주는 그런 싸움을 조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버헤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버헤드 코스트를 합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이상적인 게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수가 드는 거고, 또 그걸 하다 보면은 타임 코스트나 뭐 이것저것 메모리 코스트가 먹기 때문에 그거 다 해보고 나면은 한 놈이라도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경까지 가버리니까 그 병렬 처리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전부 설명하면 됩니다. 벤치마크는 뭐냐? 우리가 컴퓨터를 돌린다는 거는 컴퓨터는 사실은 시작은 계산기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계산을 잘 하는 애가 우선 애였죠. 근데 그 계산하는 거에 대한 그 퍼포먼스 자체도 우리가 아까 성능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정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더 쪼개서 그냥 구체적으로 돌리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영어로 쓰면 워크로드가 되겠죠. 이게 워크가 되겠죠. 그 워크들을 이제 프로그램 하나만 돌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모아서 워크로드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하라고 할 때 어떤 특성한 성격을 가진 부서가 있을 거예요. 가령 나누자면은 뭐 AI나 게임이나 아니면 음, 뭐 디자인이나 뭐 모델링, 3D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컴퓨터 하나를 만들기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럼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애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알아내려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 컴퓨터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따져서 비교를 해야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워크로드를 정해놓고 AI랑 게임이랑 이런 거 다 돌려보면서 점수를 내는 겁니다. AI 돌리는데 얘는 뭐 10초 걸렸어, 20초 걸렸어 하면은 AI 돌리는데 얘는 안 내 하는 거고, 근데 게임은 얘는 뭐 퍼포먼스가 1점 뭐 30프레임 나오는데 얘는 뭐 100프레임 나와 이러면 게임은 얘가 잘하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워크로드를 직접 돌려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점수를 내갖고 자신이 AI를 하고 싶은 사람은 AI 벤치마크를 보고 게임 보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적절한 컴퓨터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 그런 걸 벤치마크를 한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암다리 법칙은 뭐냐? 만초짜리 작업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게 한 작업 100초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9,900초짜리 다른 작업도 있다 쳐요. 내가 이 만초짜리 작업 A라 가정했을 때 이 성능을 이제 100배를 계산했다 쳐요. 그러면 얘가 100초에서 1초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긴 하니까 이 만초짜리 작업도 한 뭐 100배 좋아지겠지? 그러면 만초짜리가 100배 좋아서 100초로 바뀌겠지? 이런 예측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라는 거죠. 부분적인 작업을 계산했다고 쳐서 전체의 작업이 그 비중만큼 계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암달의 법칙이라는 거는 전체 t가 부분 유관한 개선과 유관한 t를 개선비로 개선률로 대략 나눴다 칩시다. 이게 정확한 개선 배율로 나눴다 쳤을 때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데 개선과 무관한 부분이 있다는 거다. 얘는 안 바뀐다. 그래서 얘랑 관계가 많이 크면은 그럼 얘를 막 주거나 100배를 계산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에 맞춰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99,900에다가 1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9,900. 하나 더 붙였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얘 입장에서 볼 때는 100배가 준 건데 100분의 1배로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99니까 1%도 안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겠다. 근데 만약에 얘를 막 고쳐가지고 성능을 200초 줄일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건 또 안 되겠죠. 얘를 무한배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0초를 만들어도 100초밖에 줄지 않는. 이게 이제 암다의 규칙인 거고, 이제 밉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밉스는 딱 이 예시를 보면 됩니다. 어떤 작업 A가 있는데 이 작업 A를 컴, 음, 컴퓨터 1은 컴퓨터 1은 1초 걸렸고 얘는 2초 걸렸어요. 근데 얘는 명령어를 한 개 썼고 이 명령어를 4개 쓰다 쳐요. 그러면 시간 당 명령어 수를 보면 얘는 2개, 얘는 1개죠. 그래서 얘가 더 많이 해서 얘가 빠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밉스
M플러스인데 근데 실제 시간으로 보면은 N1층이 2층이니까 더 불려요. 그래서 명령어 많이 단시간에 실행하는 애가 꼭 성능 좋은 애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0개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모두 진행을 했고, 이번에 평균이 40점이 넘어서 50점대까지 갔었고, 최저점이 44점이었어. 이게 굉장히 평균과 그 최저점이 조밀하고 차이가 적고, 그리고 또 평균 자체도 대개는 냈을 때 30점 정도대로 30점대로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들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내러 대단히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